안녕하세요. 뽀삐도 이해하는 쉬운 바이브 코딩 김뽀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브 코딩을 한 지 꽤 오래됐죠. 1년하고도 절반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뭐랄까. 제가 처음에 바이브 코딩을 시작할 때랑은 다르게, 이제는 정말 바이브 코딩이 주류가 된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어렵지 않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예측을 했다시피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뭐라 해야 할까요? 기술 혁명이다라고 불렸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거에서는 그나마 좀 기술 혁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막상 경험해보면 이게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단 말이야. 뭔가 사람들도 알겠지. 아, 이거 기술이 이번에 나왔다더라.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막상 메타버스 기술을 써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원래 있었던 기술을 뭐랄까 조금 이름 붙였다는 느낌이지 뭔가 새롭고 혁명적인 우리 세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기술이라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내가 써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써봐도 '진짜 혁명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브 코딩이 제가 바이브 코딩 쪽으로 계속 공부하는 이유도 바이브 코딩은 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써 보면 '아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쓸 수 있는 사람만 써 봤을 어떤 진입 장벽이 있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아니죠. 모두가 진입장벽 없이 쓸 수 있고 하지만 모두가 처음에도 쓸 수 있지만 이후에 그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는 있지 물론. 근데 처음부터 모두가 그걸 느껴야 좀 기술적인 게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이브 코딩은 이런 메타버스랑은 다르게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이 맞다.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도 처음 썼을 때부터 느껴지니까 그 격차가 느껴지니까 바이브 코딩이 지금 점점 더 떠오르고 있는 거지. 원래부터 2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알면서 쓰고는 있었죠. 인공지능 LMM이 나오면서 이제 GPT가 나오면서 그 뒤로부터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있었죠. 바이브 코딩이 그냥 사짜 기술이 아닙니다. 바이브 코딩은 메타버스와 같은 사짜 기술이 아니고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바이브 코딩이 뭐길래 그러냐?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이 뭐길래 바이브 코딩으로 돈 벌 수 있대요. 그런 일차원적인 것을 떠나서 바이브 코딩으로 돈 벌 수 있다는 발언은 약간 그거와 같아요. 내가 빵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됐어. 그 빵 만드는 기술로 남들과 차별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나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 만들어 빵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빵을 만드는 기술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면은 돈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얘기고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브 코딩은 돈뿐만이 아니라 사회, 네, 사회 인간 인류 전체로 봤을 때도 바이브 코딩이 가져올 이점이나 그런 게 정말 크다는 거죠, 밸류가. 밸류가 정말 크다는 거죠. 제가 아무튼 이거 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뭐 백날 말해봤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백날 말해봤자, 난 바이브 코딩 파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뭐 내가 이거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 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오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이브 코딩이 뭔지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파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이 친구가 컴퓨터죠. 컴퓨터라는 게 폰 노이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산기죠, 계산기. 똑똑한 계산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우리가 원래, 이게 사람이잖아요. 짠, 나 사람. 자, 사람이 원래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시킨 일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에게 원래 명령을 내리려면 사람의 언어로 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언어로 안 되니까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코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컴퓨터라는 것은 발명됐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체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통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합의점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점을 내리지 못해서 여러 방법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이 말하는 이제 코드를 짜는 방법을 언어라고 해요. 여러 언어가 있어요, 여러 언어. 근데 이 언어가 우리 사람의 언어처럼 여러 언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못했으니까 여러 언어가 태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왜냐면 이 컴퓨터를 다뤄본 사람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아 이거 같은 생각은 떠올랐는데. 아 이거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체계를 뭔가 만들어야겠다.'라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다 다른 사람들이 발명을 한 거지. '아 난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아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더 나아. 아 이거 진짜 다 구려.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언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됐었죠? 기존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 실제로 장단점이 다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언어마다 장단점이 다 있었고 세대도 다 다르고 고수준 언어와 저수준 언어가 분리되는 듯. 어찌 됐든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이 언어를 배워야 코드를 짤 수가 있다. 언어를 배워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 서로에게 명령을 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언어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 버려요.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가 달라지고 이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죠? 내가 파이썬을 배우는데 만약에 이 활성화까지 시키는데 2-3 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다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데 2-3 년이 걸려요. 내가 자유롭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이 언어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진입 장벽이 되어 버려서 원래는 개발자라는 것도 그렇죠. 개발자가 뭐죠? 어떻게 보면 통역가입니다. 통역가예요.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잘 내리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개발자가 필요가 없겠죠. 통역가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코드를 짜는 사람이 개발자인데 누구나 내릴 수 있으면 필요가 없겠죠. 명령을 누구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자의 밸류가 정말 높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언어 진입 장벽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컴퓨터 언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이제 일본인들이 컴퓨터 언어를 풀어보면은 왜 되게 어렵게 생긴 그 아이디 창 있잖아요. 자, 아무튼 기존에는 이게 정답이었죠. 개발자 하면은 연봉이 높은 직업, 대우가 제일 좋은 직업, IT 쪽에서 대우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기존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바이브 코딩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걸까요? 자, 지금 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려면 그렇게 앞에 방법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제가 한국어를 쓰잖아요. 뽀삐가 한국어를 써서 원래 말하는 거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끼죠? 이제 GPT 같은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냐? 이 바이브 코딩이 그리고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원래는 제가 한국어로 말한다고 컴퓨터가 알아듣나요? 아니죠.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닿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실행해줘. 계산 이거 1 더하기 2는 뭐야? 계산을 실행해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한국어로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자, AI가 나오고 나서 어떻죠? 제가 자연어로 얘기한 것을 이 친구가 코드로 변환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통역사가 생겼죠. 이제 개발자가 원래 해주는 역할을 이 친구가 통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이게 원래 개발자가 하던 역할이었죠. 근데 AI가 내가 말하는 자연어 뭐 있죠? 자연어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예요. 뭔가 인간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중국어도 될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영어 1티어, 중국어 2티어, 한국어는 티어. 로 아무튼 이것도 이해도는 다릅니다. 그 모델에 학습시킨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바이브 코딩이 무엇이냐? 이 전체 상태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어로 씹으려도 우리 AI는 똑똑이라 가지고 코드로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드로 컴퓨터한테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그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생각하죠. 이거는 절대로 사짜 기술이 될 수 없어요.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남들에게 희망 줘 가지고 그 하는 그 메타버스요? 아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메타버스 기술 어떻죠?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일하고 아우 그건 놀이예요, 놀이. 근데 바이브 코딩은 이건 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술 혁명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해졌다고요. 이제 내가 컴퓨터한테 개발자의 도움 없이 통역가가 생겼다니까. 모두 1인 1대1로 모두에게. 그것도 지금 어떻죠? GPT 같은 오픈소스 모델 활용하면은 거의 무료잖아요. 이게 무료로 여러분 1대1 개발자가 생긴 거예요. 통역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술 혁명이지. 이걸 기술 혁명이 아니면 달리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건 결국 이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엄청난 거예요. 간단하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명령을 내리는 거를 일정하게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고 PC에서 일정하게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고 이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였죠? 이 컴퓨터를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 결국에는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코드 안에서 내가 이 컴퓨터에게 명령 내릴 체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어떤 행동, 일정한 자동화, 그러니까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게끔 자동화 해가지고 넣은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거를 PC로 만들면 프로그램이고, 그거를 모바일로 만들면 모바일 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운영체제에 따라 나누면은 iOS 앱이나 뭐 안드로이드 앱, 뭐 등등등등이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필요했던 자동화가 제일 중요해요. 프로그램은 결국 자동화다. 자동화나 아니면은 뭔가 모듈화, 아니면 기능화, 그러니까 브랜드화도 뭐 할 수 있고요. 이걸로써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 물론 중요하죠. 누구나 앱을 개발할 수 있고 누구나 사스 기능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개인이 기업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개인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원래는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원래 기존에는 못했지만 바이브 코딩을 통하면요. 제가 말했죠.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바이브 코딩을 자동화 가능한 부분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이 기업의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이브 코딩이다. 그게 시발점이다. 본인이 할 일을 AI가 대체하거나 본인이 할 일을 코드가 대체하거나 컴퓨터가 대체하는 거 그거 모두가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게 바이브 코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 어쨌든 그 1번은 뭐를 하고 2번에는 뭐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를 하고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코드거든. 스크립트거든. 자동화잖아. 그게 프로그램이거든. 그게 바이브 코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이브 코딩이 풀렸잖아. 이런 기술이 풀렸잖아. 앞으로 사람들의 생산력이 얼마나 더 증가를 하겠냐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 하면은 좀 들어보신 분들은 뭐 바이브 코딩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뭐 언어를 바꿔야 된다. 뭐 그러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 하면 뭐 따라오는 용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이제 부르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는 방법론이에요.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 막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뭐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뭐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좀 어렵게 말해 놓은 거고요. 각각을 좀 떼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레벨로 따지자면 프롬프트가 제일 밑단계,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콘텍스트고요. 마지막이 좀 제일 상위 개념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 내가 AI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언어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보통 한 대화창에서 나 GPT야, 나 이거 뭐뭐뭐 해주라. 자, 이게 프롬프트이죠. 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한다? 엔지니어링. 내가 설계한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첫 번째 이제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이 프롬프트는 이걸 쓰면 좋더라.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진, 야구장에서 여신 사진, GPT가 이거 뽑아주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자 내가 배경을 무엇을 줄 거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딱 그 문장 하나에서 끝났죠. 내가 AI에게 한 번의 프롬프트로 보통은 잘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전체적인 맥락을 컨텍스트라는 거는 맥락이에요, 맥락. 배경이죠, 배경. 자, 이게 좀 어떤 차이냐면 얘는 한 번에 끝냈잖아요. 대화 한 번에 끝냈잖아요.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AI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첫 문장만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어. 첫 문장으로 프롬프트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무리 잘한다 해가지고 잘 되진 않더라. 이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화창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세션, 이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대화창을 열었어요. 이렇게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대화를 할 건 아니에요. 이 대화를 해나가는 거를 맥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맥락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을 더한다. 뭔가 이제 내가 항상 규칙적이게 뭔가 그 맥락을 주거나 이제 맥락을 줄 때도 뭔가 나만의 규칙을 통해서 주거나 이런 것을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세 번째 단계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요. 내가 그 맥락을 통해서 그 한 것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더라.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정해진 워크플로우나 뭔가 그 테스트나 정해진 뭐랄까요? 공장인 거예요, 공장. 얘는 프롬프트나 콘텍스트는 당장 내가 노동자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 초점을 맞춰보면 내가 노동자인 거죠. 노동자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네스 엔지니어는 미리 하네스가 뭔 뜻이죠? 말을 그 원래 말에 하네스 채우죠. 이렇게 뭐라고 해? 안장? 네, 안장 채우잖아요. 안장을 채워서 말이 어디론가 튀지 못하게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절제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시키는 게 하네스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공장 안에서 가동이 되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워크플로우는 이걸 항상 따르게 하고 그리고 뭔가 코드를 작성했으면 항상 뭐 git push를 하던가 뭔가 어떤 룰을 주거나 아니면은 코드하고 나서 항상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그 공장 안에서 가동되게끔 하는 것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뭐 바이브 코딩에서는 뭐 이게 중요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뭔데?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 하는 건데 그냥 바이브 코딩 안에 이 안에 있는 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만들어진 다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좀 공용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거지.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그냥 바이브 코딩을 잘하기 위한 부분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고 그냥 바이브 코딩을 다 잘하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코딩이라는 게 이제 개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혜였어. 왜냐면은 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분들이 배우시려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잖아, 언어를 배우려면. 한국어, 영어, 뭐 그런 국어 같은 거 하는 것도 힘든데, 컴퓨터 언어는 좀 더 어려워. 좀 더 진입장벽이 있어. 내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해봤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어렵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진입장벽이 사라졌으니까, 정말 바이브 코딩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핫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지금 핫한 기술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인류 전체가 사용하게 될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원래 언어도요. 인류의 몇 퍼센트 지금 자체도 문맹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언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도 어때요? 한국도 한국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세종대왕님이 한국어를 편찬하시기 전까지 일반인들은 언어를 손댈 수가 없었어요. 언어를 손댈 수가 없었지. 근데 일반인들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잖아. 한국어라는 그런 한자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한국어라는 좀 진입 장벽이 쉬운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거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에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지. 이제 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언어를 배웠으니까 책이나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더 다르다는 거야. 컴퓨터 자산에 우리가 접근할 수 그거야. 지금 한글이 나온 거야. 이게 굳이 따지자면 두 번째 세종대왕님인 거야, 우리한테 있어서는 바이브 코딩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바이브 코딩에 지금 과도기고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일지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지 나중엔 결국 다 쓰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쓸 수밖에 없는 쓰지 않으면 굳이 왜 쓰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기술인 거지. 이상 바이브 코딩 빠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